안녕하세요. 북포럼 349회 조선임금 잔혹사 조민기 저자님과의 만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광적인 반응 속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오늘 6.25 전쟁 발발 60주년 되는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 우리 역사를 다룬 조선임금 잔혹사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역사적이다, 역사 이러면 막 그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건망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저자님을 만나고 역사를 읽는 법 새로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역사에 대한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진행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PD, 무대리 아니고요. 네, 김무영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 소개 페이지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정과 진심으로 CS하는 퍼실리테이터 박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행동하는 지식이 되고자 하는 박상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든든한 두 분 MC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드디어 오늘의 메인 손님 조민기 저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인사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자 조민기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조민기라는 이름이 남자 이름이라 혹시나 남자 작가가 아닐까 생각하고 오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런 반전이 있어서 이제 책이 오히려 이제 홍보가 되는데 되게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감사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쓴 조선임금 잔혹사 챕터를 보시면 이제 왕이 되지 못한 남자, 뭐 왕으로 태어난 남자 이렇게 남자 시리즈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남자를 좋아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세계일보의 꽃미남 중독이라는 그런 칼럼을 되게 장기 연재를 했었고 어마어마하게 인기리에 연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리고 인터파크의 이제 외조의 기술이라는 이제 칼럼 연재를 통해서 이제 외조 성공한 여자를 만든 남자의 비결이라는 첫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선임금 잔혹사가 제 두 번째 책입니다. 네, 계속 이렇게 남자의 그 격이 점점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황제 시리즈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는데요. 사실은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조민기 저자님의 이 꽃미남 중독설에 대한 어떤 해명을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일보에 꽃미남 중독, 꽃미남 애호가 이런 이제 칼럼을 쓰셨었어요. 그런데 이 칼럼 속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말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풀어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꽃미남 얼마나 좋아하세요? 꽃미남 어디까지 좋아해봤니?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제 꽃미남을 아직도 끊지는 못했습니다. 끊지는 못했고요. 끊지는 못했지만 이제 제가 동서고금의 꽃미남들을 한번 이제 열정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대학교 때부터 먹고 한 10년 정도를 정말 거기에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꽃미남도 동서고금이 저희 취미를 시작한 거를 그러니까 저희 글쓰기 하고 글 쓰고 싶어자 하는 거에 결합을 시켜서 이제 특기로 특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무슨 강동원 팬카페나 이민호 팬카페에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팬카페에서 찬사를 받을 정도로 몰두를 하셨던 거. 그때도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제 이름이 문제가 됐는데 많은 댓글들에서 이 기자는 남자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썼지 이런 댓글을 많이 받았었어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보통은 이제 여자인 줄 알고 왔다가 남자면 실망을 하는데요. 남자인 줄 알다가 여성, 그것도 미모의 작가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방청석 분위기 아주 좋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처음 뵀을 때 제가 아까 여기서 잠깐 처음 뵀는데 왕비의 모습이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무술이라면 네. 무술인데 네. 만약에 우연히 왕한테 승은을 입었다면 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좀 빵 터져야 되는데 네. 웃음 근데 만약에 중요한 대목이라서. 네 그렇죠. 네. 이제 저자님께서 꽃미남 중독자라고 하셨는데 네. 조선 임금님들 중에서 네. 좀 저자님 생각하시기에 좀 꽃미남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어요. 물론 네. 있었어요. 네, 물론 네. 누구신가요? 실제로 기록에서 가장 꽃미남이라고 했던 분은 이제 헌종 임금이에요. 그래서 아. 7살에 임금이 됐다가 네. 이제 24살쯤에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음. 굉장히 미남이셨다고 전해지고 아.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제 정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진에서도 보면은 어진은 되게 왕들을 되게 후덕하게 그리고 인자하게 그리는 편인데 네. 그분은 날카로움이 살아 있어요. 어진이라고 하면은 임금의 그 초상을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그리는, 그게 날카롭게 예, 그런 이게 스타일. 되게 마르고 날카로운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되게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신 단종 임금이 네. 단종 임금의 어진은 정말 보시면 지금의 미소년 이미지로 남아 있어요. 아. 왜냐하면 12살에 되셨다가 17살에 승하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젊은 어진을 가지고 계신 네. 임금입니다. 그러시구나. 미남 박명록. 네, 네. 그렇군요. 그런 네. 어떤 어진을 통해서 임금을 만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딱딱하게만 생각하고 저는 처음 사실 오늘 어진 그래 맞아 임금의 초상이 있지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거기서 꽃미남을 발견해 내셨어요. 정말 꽃미남 애호가가 맞으신 것 같고요. 네.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다양한 각도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최근에 그 인터넷 발달로 해서 이제 조선 왕족실록도 한글로 된 걸 이렇게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조선 왕족실록을 우리가 한다는 게 그렇게 뭐 만만한 책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특별히 뭐 조선 왕족사를 이렇게 연구하게 된 뭐 동기라든가 그리고 뭐 어떤 자료 수집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조선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썼지만 조선왕조실록의 그 방대한 기록을 물론 너무나 편안하게 볼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지만 그걸 다 읽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책을 이걸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가서 작년부터 수원에 살게 됐는데 수원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 때는 뭐 경복궁이 정말 지하철 타고 가면 바로 갈 수 있고 뭐 창덕궁도 가깝고 막 비원도 가깝고 하니까 크게 그렇게 임금님이 살았던 곳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광화문이 있고 뭐 동상이 있고 뭐 광화문 광장에 이제 공원이 있고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수원으로 딱 옮기고 보니까 거기는 되게 이제 유네스코 문화 지정된 뭐 화성이 있고 뭐가 있고 한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길 이름도 뭐 효행로 해서 정조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그 화성이나 뭐 이런 공사를 역사책으로 읽다가 막상 그 지역에 가서 살게 되니까 그건 이제 이제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만약에 제가 쭉 수원에 살아왔다면 그렇게 못 느꼈을 텐데 여기가 되게 아직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생생하게 남아있구나. 책에서 본 사진이 그대로 버스 정류장 앞에 있고 그런 게 되게 특이하게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그때부터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사를 갔더니 내가 사는 동네가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였다라는 거 그걸 캐치해 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이 조선 임금 잔혹사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럼 임금이라 그러면은 권력자로서 뭐 굉장히 뭐랄까 절대 권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것과는 조금 상반된 뭐랄까 임금의 어떤 아픔이랄까 권자가 가지 않은 어떤 신하들과의 갈등, 그다음에 뭐 또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비참 어떤 이렇게 왕비도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게 이렇게 적혀져 있던데요. 특별히 이렇게 잔혹사에 대한 뭐 조선 임금 잔혹사라는 제목을 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책 제목은 작가한테 있어서 책 제목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놓고도 책 제목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요. 이제 다 써놓은 상태에서도 계속 이 제목을 뭘로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제 쓰면서 중반부터는 이 제목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되게 굳혀 놓았어요. 잔혹사라고. 네, 조선 임금 잔혹사라고 이제 해야겠다. 뭐
뭐 얄팍하게는 말죽거리 잔혹사나 뭐 이런 것처럼 이 흥행을 따라가자 이런 마음도 이게 잘 나갔기 때문에 따라가자라는 마음도 뭐 조금 있었다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부제목이 이제 그들은 어떻게 조선의 왕이 되었는가였는데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봤을 때 한 명 한 명이 너무 편안하게 왕위에 오르신 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드물어서 네. 왕위에 있으면서도 편안하게 이렇게 천수를 누리고 가신 분이 너무나 없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제 권력이라는 것의 잔혹함의 정점에 서 있는 분이 임금이 아닐까. 아, 권력의 잔혹함. 예, 예, 그래서 이제 조선 임금 잔혹사라고 잔혹사. 했습니다. 네. 네, 그 초반에 정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예. 사실은 통하죠. 조사를 해보지는 예. 않았지만 근데 사실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세종대왕이 뚱보라는 사실을 예. 듣고 네, 맞아요. 굉장히 예. 저는 신선하게 느꼈어요. 예. 그래서 뭐 세종대왕님처럼 그 왕 중에 의외의 왕이 좀 있다면 어떤 왕이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널리 알려진 임금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임금님들을 좀 섞어서 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종 임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길게 이제 다뤘던 것도 이제 그분은 되게 오래 이제 재위하신 분 중에 하나인데 되게 네. 묻혀 있죠. 이제 중종 임금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시면 중종 임금님 뭘 했지? 이렇게 생각나시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예. 없어요. 존재감이 굉장히 미약한데 이분이 훗날 되게 한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다 보실 거예요. 네, 한류의 네, 선봉장 역할을 그렇죠. 했던 드라마인데 그 대장금에서 국수가 참 맛있구나를 했던 임금이 바로 중종 네, 중종 임금님이시거든요. 중요한 대사를 예, 던지셨다. 이제 장금이가 그 중종 임금님에게 밥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게 중종 임금님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영애라는 한류 스타를 낳아주신 병풍 역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프린스, 리틀 아시아 프린스라고 했는 이제 장근석이라는 배우가 아역 배우를 넘어서 이제 성인 배우로 성장하게 된 드라마가 이제 황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황진이도 역시나 이제 중종 시대의 이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종 임금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의외의 면을 되게 많이 이 시대에 되게 네. 의외 그러네요, 많다 해서 진짜. 이제 중종이 했던 없었다면 오늘의 한류는 없었다. 진짜로. 네, 새로운 발견, 네. 네, 중요한 발견인 진짜 것 중요한 같습니다. 발견인데. 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조선시대 왕들 이러면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책을 오늘 읽지 않고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이 왕들의 이야기, 바로 조선 임금 잔혹사에 나오는 중요한 세 분의 임금을 잠깐 간단하게 저자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미니 특강을 한번 가져보려고 오. 합니다. 반응 좋네요. 네. 네. 아, 이런 어떤 그 왕들, 네. 저자님께서 그 관한 이 꽃미남 왕들, 네. 그리고 그 숨겨진 이야기들 한번 직접 네. 네,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역시 배우들의 사진이 나오니까 막 좋아요 공이 막 날라오는 것 같은데. 아, 전 저게 좋은 줄 알고 또 그게 아니었군요. 네. 네. 네, 이제 바로 여기 네. 들으면 되나요? 네. 왕이었던 남자들의 이야기 속으로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여성 작가잖아요. 그래서 여자 작가고 그래서 제 이름을 두고 이제 오해해 주신 분들은 너무나 감사한데, 왜냐하면 역사책을 쓰시는 분들 중에 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주시면 감사한데, 저는 이 왕들을 이제 한 명의 남자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어떻게 임금이 됐고 어떻게 누리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나, 어떤 여자를 만났지, 이 왕은 어떤 여자를 좋아했을까, 왕비는 어땠고 후궁 어땠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되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들어서 책을 보시면 그런 결혼 관계 이런 게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세 분을 할 텐데, 이제 성군의 기준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 세종대왕. 네. 네. 무려 1만 원권의 모델이시죠, 저희. 네, 세종대왕하고 이제 역사가 사랑한 성군의 두 얼굴. 너무나 성군이라 이름도 이제 묘호도 성종이 이제 성종. 네. 그리고 이제 단독 주연으로 해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이제 광해. 네. 광해라는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었던 이제 광해군, 이렇게 세 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드릴까 봐요. 네, 이쪽으로. 한번. 네, 세종 임금은
제 4대 임금이에요. 그래서 세종이 즉위를 했을 때 조선이 건국된 지 26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초기였고 아직 이제 조선이 안정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세종이 이제 30년 넘게 제의를 하면서 조선에 정말로 제2의 건국에 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진에서만 보더라도 뭔가 어질고 인자한 느낌이 팍팍 배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세종대왕 하면은 되게 이제 이런 이 어진의 느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1, 2회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송중기라는 배우가 네, 젊은 이도를 연기해준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즉위 당시의 나이가 22살의 정말 청년 임금이었는데 그래서 그랬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고 이제 이런 사진을 자료 사진을 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은 즉위를 했을 때 자기 원래 형이었던 세자였던 형이었던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이제 전격적으로 세자로 발탁이 된 지 2달 만에 이제 임금이 되었어요. 이제 그것은 아버지 태종의 강력한 의지였고요. 그래서 임금이 되었는데 그 후로도 태종이 계속해서 권력을 놓지 않고 상황으로서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태종이 돌아가시는 4년 동안은 딱히 이제 임금으로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 4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임금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 많은 임금들이 이런 경우에 이제 여자에게 이제 후궁에게 이제 쌓이거나 뭐 음주를 하거나 뭐 다른 걸 하는데 이분은 타고난 공부벌레였기 때문에 정말 이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조선 400년의 기틀을 잡아놓습니다. 이제 그 결정적인 게 이제 집현전이라는 기관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편에 서지 않은 신진 학자들을 대거 길러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고 성종임금. 이것도 정말 감사한 사진이죠. 실제로 성종을 연기했던 배우입니다. 유승호가 이제 왕과 나라는 드라마에서 성종의 아역을 연기했는데 성종임금은 12살에 이제 즉위를 하게 돼요. 이때 즉위할 때 과정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전혀 왕위 계승권하고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예종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성종이 즉위를 하게 됐는데 예종에게는 보통 성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임금이라면 먼저 선왕이 승하를 하시고 세자였던 아들이 이제 즉위를 하는 게 관례인데 예종이 승하를 하셨을 때 어떤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셨고 예종의 적자인 제한대군이 그때 당시 4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도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면 이제 다른 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예종이 세조의 차남으로 임금이 됐는데 그 먼저 형이었던 의경세자라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세조의 차남이었던 예종이 임금이 될 수 있었는데 그 형이었던 의경세자에게는 이제 2 아들이 있었어요. 본인 일찍 죽었지만 이제 예종의 조카들. 그래서 월산대군이라는 첫째 조카, 그래서 세조의 장손이 되는 첫째 조카가 있었고 둘째는 자을상군이라고 해서 지금 성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가 본인이 이제 제한대군이 있었는데 왕위 계승 1순위는 물론 제한대군이죠. 임금의 아들이었으니까. 2순위는 세조의 장손이었던 월산대군. 그리고 제 3순위가 이제 자을상군이었어요. 성종이 되는. 근데 이 성종은 되게 어마어마한 백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이제 한명회라는 사람의 사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장가를 잘 간 케이스. 이 성종은 굉장히 여자들의 덕을 많이 본 임금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즉위를 했을 때도 궁에 여자가 과부가 3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세조의 왕비였던 정의대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종의 왕비였던 이제 안수나우가 있었고, 본인의 원래 엄마였던 이제 인수대비까지 세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제 비호를 받으면서 이제 임금이 됩니다. 그때 이제 성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조가 이제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임금이 됐으니까 이제 이 민심도 아직까지 가라앉지가 않았고 별로 좋지도 않았던 때 이제 왕실이 튼튼하지 않았을 때 예종이 1년 정도밖에 재위를 못하고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탄탄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역시 강력한 외척의 힘. 그래서 외척이라는 거는 이제 권력을 가지고 많은 권력 남용을 하긴 하지만 왕실이 있어야 외척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실을 되게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서 한명회라는 사람의 이제 사위였던 이제
이 성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제 9대 임금이고요. 성종은 네. 다처 다산왕이죠. 그래서 네, 왕비가 다처 다산왕. 네, 그래서 무려 이제 궁중에 과부도 3명 있었지만 네. 이제 완전 과부도 3명 있었지만 본인도 이제 왕비가 3명, 이제 후궁이 9명, 총 12명의 부인을 둔 임금이고 이거는 본인의 아들이 되는 중종과 공동 1위로 이제 네, 됩니다. 이제 이 왕비 중에 한 명이 첫 번째 왕비가 이제 한 명의 딸이었던 거고요. 이제 계속해서 2명의 왕비를 더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왕비가 한 명의 딸. 근데 이 세조가 난을 일으켜서 이제 개유정난을 통해서 단종한테 강제로 양위를 받고 임금을 즉위를 했는데 세조의 아들들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의경세자고 이제 두 번째가 해양대군으로 예종인데 둘 다 20살 때 이유 없이 별로 죽었어요. 큰 이유가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20살 때요. 예. 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그래서 별로 이제 천벌을 받았다고 얘기도 하는데 이 한명회란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이제 셋째 딸은 예종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종이 세자였을 때 예종한테 시집 보내는데 그 딸이 17살에 애를 낳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장인이 못 됐어요. 세자빈일 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의 정점인 이제 신하로서 가질 수 있는 권력의 정점인 왕의 장인을 가보려고 했는데 못 됐고, 그리고 그 낳은 손자가 왕이 되면 또 한 가닥 기대를 해볼까 했는데 그 손자도 3살에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명회는 예종 때는 이제 더 이상 왕의 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성종을 즉위시키면서 자기 딸한테 딸을 이제 시집 보내서 다시 한번 왕의 장인이 돼보려고 했는데 이 딸 역시 자식이 없었고 10대 때 이제 17, 18때 그때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너무 잔혹한데요? 저자님 너무 잔혹한데요? 일찍 죽고. 두 번째 왕비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비윤 씨. 우리 이제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서 이제 소박을 받고 사약을 받은 이제 여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여자는 성종보다 12살이 많아요. 연상으로 12살이 많아요. 띠동갑인데 연상. 네, 연상 띠동갑이죠. 네. 그러니까 어린 성종이 즉위해서 되게 마음 붙일 곳이 없을 때 되게 많이 품어줬던 여자로 실제로 성종의 첫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략 결혼이 있었다면은 이제 이 여자한테는 되게 마음을 푹 줬던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성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고 집에 할머니, 어머니 이제 과부들 손에 크게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장한 성인 남성이 없이 아버지 역할 한 사람이 없이 크다 보니까 연상의 여자한테 처음에는 호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한명회에 따른 한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이제 친정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가 되게 중요한 거는 12살 연상이고 그냥 일개 궁녀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 이제 친정의 뒷배가 없이 이제 왕비가 됐다는 거는 이제 왕의 사랑이 그만큼 대단히 왕의 사랑을 받았다는 건데 이분은 또 정말로 정말 너무나 행운으로도 왕비에 책봉된 지 2달 만에 연산군을 딱 낳아서 아들을 팍 낳으니까 이거는 뭐 너무 이런 경사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조선왕실이 9대 임금 성종까지 오는 동안에 왕비가 궁전 안에서 아기를 낳았던 적이 없었어요. 아들을. 그냥 다.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도 이제 충녕대군이었다가 왔고 이제 문종도 이제 충녕대군일 때 태어난 아들이고 막 그래서 궁에서 아예 딱 태어난 적이 없는데 이 패비윤 씨가 궁에서 태어난 첫 번째 궁에서 아들을 낳은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고 시어머니 셋을 모시고 살면서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명의 딸 같은 경우는 친정이 든든하니까 이제 뭐 쉽게 이제 그런데 이 시어머니들은 이제 이 여자는 내가 왕비도 됐고 아들도 낳았으니까 내 명부의 수장은 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 시어머니가 절대 그걸 놓을 생각이 없죠. 이제 그런 와중에서 갈등이 이제 빚어지다가 사약을 받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약을 받고 죽은 최초의 왕비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사약을 받고 죽은 최초의 임금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비가 이제 정현왕후라는 사람인데 패비윤 씨가 있을 때 같이 후궁으로 있었던 여자였어요. 이 여자도 이제 같이 후궁이었는데 명문 사대부 출신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성종에게 일부러 후궁으로 이제 있었던 여자인데 이제 이 패비윤 씨가 쫓겨나니까 따로 간택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후궁해서 다시 왕비로 발탁을 해서 승진을 완전 특급 승진이죠. 특급 승진을 하고 왕비가 된 다음에 이제 진성대군을 낳아서
이렇게 나중에 중종의 어머니가 되는데 성종은 무려 29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다처다산왕으로 기록에 의하면 최고예요. 이제 다산왕이죠. 그런데 왕비한테 낳은 아들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연산군하고 중종. 그래서 연산군이 폐위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진성대군한테 이제 왕으로 세웠던 게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수를 누린 왕비는 이제 3번째 왕비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사약을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성종은 새 어머니한테는 자기 할머니 어머니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지극한 효자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고부 갈등이 시작됐을 때 누구의 편을 들었냐 하면은 이제 어머니 쪽에 이제 했기 때문에 비정한 남편의 모습을 효자였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 12살 연상의 궁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비로 책봉했던 그 여자에게 다시 직접 사약을 내리는 그런 임금이 됩니다. 사랑했지만 사약 먹어 이렇게 비정한 남자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왕비가 폐위가 되면 그 아들도 되게 위태로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연산군이라는 이 원자는 이미 원자로 책봉이 되었고 너무 정통성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제 왕비는 사약을 받았지만 연산군은 무사히 원자 세자를 거쳐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제15대 임금 광해군입니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천만 관객을 동원한. 네. 그래서 광해군의 아버지는 이제 선조 임금인데 선조는 그 선조 임금이 제했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조선이 멸망의 위기에 서게 되죠. 이제 임진왜란을 만나서 조선이 건국된 지 200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던 그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전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선조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멘붕이 완전히 확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가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컨트롤 타워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저희도 최근에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선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광해군은 선조는 계속 자기 명나라로 도망을 가려고 할 때 광해군이 이제 급하게 세자로 책봉이 됐어요. 임금이 마음 놓고 도망을 가려면 이제 뭐 조선에서도 뭔가 남겨놔야 되니까 그래서 뭐 문무백관의 하려도 없이 피난 가는 중에 이제 세자가 됐는데 광해군이 되게 늠름하게 정말 세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죠. 아버지는 계속 북으로 도망을 가는데 광해군은 다시 남으로 내려와서 의병을 모집하고 이제 병사들을 위무하고 정말 풍찬 노수가 길에서 잠을 자면서 이제 그 의병들 모아서 이제 싸웁니다. 그러니까 임금까지 도망가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나라 이제 망했구나 하고 다 포기하던 찰나에 광해군이라는 우리 다음 세자가 우리 편이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서 이기면 되겠다라고 해서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이제 다 이렇게 평정을 했다면 이제 육지에서는 다 이제 광해군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뜻이 하나가 되니까 정말 전쟁을 이기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 선조는 자기 아들이 잘하니까 그리고 명나라에서도 오면은 되게 성 같은 걸 줄 알았는데 되게 후진 그런 공간을 준다고 했어요. 명나라에서 너 와봤자 되게 꼬진 그런 공간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가기가 이제 그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가고 근데 너무 이제 민망한 거예요. 이제 전쟁도 다 수습이 되어가고 이제 전쟁도 대충 다 수습이 되어가는데 이제 내가 했던 짓을 떠올리니까 너무 그러니까 민망하잖아요. 면목이 없으니까.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데. 그래서 전쟁 기간에만 무려 15번 나는 덕이 없어서 안 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속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얘네가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울고불고 명을 거둬달라고 하니까 이제 쇼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할 때마다 광해군은 그 15번의 양의를 할 때마다 광해군은 정말 제일 자불안석인 사람이 광해군이죠. 충분히 열심히 싸우고 충분히 공을 세웠으면서도 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임진왜란이 중에 이제 왕비가 돌아가시는데 왕비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광해군이 이제 세자 책봉을 명나라에 가서 받아와야 된다고 했을 때 선조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네는 왕비가 없는데 왕비를 다시 맞자는 얘기는 안 하고 왜 세자 책봉하자는 얘기만 하냐 이렇게 딱 해서 재혼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세장가부터 가겠다. 네, 그래서 세장가를 가서 그때로서는 이제 노처녀라고 할 수 있는 19살의 이제 여자를 이제 40살이 넘은 선조가 19 노처녀를 맞아서 결혼합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이미 세자가 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왕비의 자식이 없어서 광해군을 세자로 세웠는데 후궁의 아들인
근데 이제 왕비가 새로 왔는데 왕비가 젊고 건강해.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아들을 낳으면 어떡하지? 이제 줄서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는 딸을 낳아서 한시름 났어요, 왕비가. 근데 두 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정말 선조의 사랑이 다 쏠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줄서기가 확 갈려지는 거예요. 진짜 적자로 갈 것이냐, 광해군한테 갈 것이냐. 임금의 마음은 그 진짜 갓난쟁이한테 있고, 광해군은 그때 무려 이제 15년이 넘게 세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랬는데 뭐 책임도 지지 못하고 3살 때 본인이 이제 돌아가셔요. 그 영창대군이라는 그 임금, 그 자기 적자가 3살 때 도성하시니까, 네. 선조의 차남이 이제 광해군이 즉위를 하게 되죠. 정말 험난한 시간을 걸쳐서 세자 17년 동안 자불안석의 세자 생활을 하다가 34살의 나이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7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확실하게 모른 채. 네. 희망 고문을 당했는. 네, 네. 굉장히 희망고문 당하고, 그리고 형제들도 굉장히 질투를 했어요. 너도 되는데 나라고 안 될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후궁의 아들들이 많이 질투를 했고, 그래서 광해군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친형인 선조의 차남이라고 했잖아요. 첫째 아들인 임해군이 있었는데, 조선 왕실에 3대 망나니 왕자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이제 양녕대군이고 두 번째가 임해군이에요. 왜 굳이 광해군을 세웠냐면 정말 임해군이 까무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하들도 아무도 임해군을 거론하진 않았어요. 그 왕의 자질은 전혀 아니었다.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임해군도 자기 동생이 됐으면 이제 유일한 피부치니까,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 유일한 피부치로 응원해 주는 게 아니라 동생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래서 임해군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 하도 백성들을 다니면서 뭐 왕자의 상에 고기 반찬을 안 갖다 놓는다고 막 상을 얻고 오만 짓을 다 해서 백성들이 직접 데리고 일본군한테 넘겨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의 왕자인데 그래서 데려가라.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수습 불가능의 이제 임금이었고, 근데 유일하게 이제 선조의 아들들 중에 가장 괜찮았던 아들이었던 거죠. 이제 그게 15대 광해군인데, 이분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일본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알았고, 본인의 세자를 책봉을 안 해주는 명나라를 보면서 명나라와 외교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았고, 명나라가 지금 저 북방에서 하고 있는 후금이라는 나라한테 시달리는 걸 알았기 때문에 후금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란을 수습하고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임금이었어요. 실무를 다 익혀놓네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준비된 임금의 상태로, 세자 기간은 너무 힘들었지만 준비된 임금으로 이제 임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파가 굉장히 심했는데 광해군이 이제 즉위하자마자 인사발령을 한 걸 보면 사실 인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사발령이. 그렇죠. 여기 보면은 당파에 상관없이 골고루 다 섞었어요. 남인, 서인, 북인 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덕형하고 이양복은 오성과 한음으로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이제 그분이고, 그래서 이원익이라는 분이 이제 저희 정승 중에 황희 정승이랑 맹사성 정승이랑 더불어 이제 3대 명정승으로 알려진 이원익이라는 정승이신데, 저분이 이제 대동법이라는 거를 이제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대동법을 해서 이제 세금 내는 방법을 통일시키고, 호패법으로 이제 전란으로 사람이 많이 죽고 했으니까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전란 수습을 하게 되고, 이양복과 이덕형 같은 경우는 외교의 달인들이에요. 저분들은 정말 최고의 외교가였어요. 당대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외교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대에 보면은. 그래서 좀 실리 외교를 하면서 이제 전란 수습을 다 하게, 더 이상 전쟁이 나지 않게 실리적인 외교를 하게 되고, 정인홍이라는 이제 북인도 즉위하게 되면서 또 그때 광해군하고 선조시대 때 그 허준이라는 그 사람이 되게 활약을 했던 때예요. 그래서 이 동의보감도 이제 광해군 시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이제 전염병이나 뭐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쟁 때 갑자기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시체가 부패하면서 나는 여러 가지 전염병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이제 전란을 드디어 수습하게 됩니다. 인재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네. 광해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군요. 그런데 광해군은 우리가 알다시피 폐위가 돼서 이제 쫓겨난 임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의 실수는 말씀드렸다시피 17년간의 세자 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제 험난한 세자 시간을 겪으면서 본인을 지지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혹독한 한 중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본인의 처음에 됐을 때는 골고루 탕평적인 정치를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었을 때 본인이 지지해준 사람들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 네, 이제 그거를 놓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당파가 다 등을 돌리게 되면서 이제 광해군은 점점 이제 고립된 군주가 되어가면서 예, 이제 파멸의 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안타까움이 막 가슴이 밀려오는. 아픈데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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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화에서나마 지금 정말 우리 국민의 천만을 정말 감동시킨 임금으로 남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저는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예,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그리고 성군이었던 임금과 성군이었던 임금 세종과 성군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되게 교묘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던 성종과 그리고 성군이 될 뻔했던 광해군에 대해서 잠깐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거 좋아요 공을 하나. 굉장히 15분 정도 네. 우리가 미니 특강을 들었는데요. 저는 조민기 저자님이 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셨으면 그러게요. 아,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막 귀에 쏙쏙 들어왔을 텐데 너무 안타까웠고요. 왕들의 정말 진짜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삶과 그들이 이렇게 왕이 아니라 왕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겪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나 사극을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네. 사실 그동안에 한 40평생 본 사극을 10분 정도로 그렇게 네. 정말 팩트하게.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정말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저 사실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성군이 줄 알았더니 이중적인 효자이지만 비정한 남편인 성종. 예. 남편으로서는 정말 꽝인 것 같고요. 저자님이 생각하시는 뭐 왕들 중에서 1등 신랑감이라고 하면 어떤 네, 분이 1등 있을까요? 신랑감. 1등 신랑감. 저는 단연코 숙종이라고 말합니다. 단연코 숙정이라고. 장희빈의 네. 숙종. 네, 장희빈의 숙종을 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인기 있는 남자의 그 요소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숙종임금은. 네. 이런 건 메모를 하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을 때 되게 올인을 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왕위로 태어났으면 본업이 정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능수능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직업 전문성 아까 네. 이기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네, 직무 전문성을 갖추고 네, 근데 있었다. 숙종 임금은 정말 15살의 임금이 되는데요. 그 섭정을 안 거치고 곧바로 본인이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치력도 있고 그런데도 전혀 다른 나이 많은 신하들한테 밀리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되고 멋있네요. 네, 정말 멋있습니다. 이제 초반에 숙종을 보시면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왕으로서의 자존감이라는 것도 아주 강하고 또 그분은 또 아버지도 이제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는 조선 임금 중에서 유일하게 현종 임금은 후궁을 두지 않았던 임금이에요. 그래서 숙종의 아버지가 현종인데 그래서 네. 왕비밖에 두지 없었어요. 않은. 그래서 삼남 1녀를 낳았는데 숙종이 이제 유일한 아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서 되게 자존감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적절한 시기에 또 시어머님께서도 네.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철수를 네. 다 하고. 네, 그래서 네네. 그 어머님이 이제 그 현종의 그러니까 숙종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도 되게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엄마는 그 당파로는 서인 출신인데 내가 서인이긴 하지만 우리 아들을 위한 거라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어머니 있죠. 이제 당파를 초월한 그런 모정이 넘치는 분이셔서 그런 부분도 있고. 유학의 나라에서 진짜 서인이라고 하면 진짜 성리학의 최고봉에 서 있는 그런 당파인데 실제로 성종이 아팠을 때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 감기가 폐렴으로 이제 발져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네. 사망 원인이 네, 사망 원인이 아들 기도하다가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란 임금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숙종은 그런 장점을 모두 갖춘 임금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정말 새로운 거를 알게 되는데요. 네, 네. 숙종도 꽃미남이었나요? 그것은 확신할 수 없어요. 제일 안타까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숙종이 꿈이나면서 건 알 수가 없지만 최근 드라마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완전 이제 많이 봤죠. 장옥정 사랑에 살다라는 드라마에서 네. 유아인이 이제 해줬잖아요. 그래서
김태희라는 당대 최고의 미녀이지만 연기력이 딸리시는 그분과 유아인이라는 정말 소년의 얼굴을 가진 임금이 나타나서 해줬을 때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숙종이 실제로 장희빈이 숙종보다 2살 연상이기도 했고 네네. 그런 연령대가 맞는 실제 나이에 가장 유사한 사람들이 나와서 연기를 해준 부분에서 되게 드라마를 감사했어요. 보면서 네. 정말 왕을 연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어떤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역사에 대한 그런 생각 없이는 좀 나올 수 없는 게 아닐까. 네,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감동이 오네요. 네. 예,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이 됐는데 그 광야의 왕이 된 남자 최근 뭐 화제작 영화인데요. 그 우리가 저는 이전에는 이제 광해군 하면 뭐 폭군의 이미지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광해군이 왜 폭군이 되었는지, 정말 폭군이었는지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조선 임금 중에 폭군으로 이제 아예 낙인이 찍혀버린 임금이 연산군하고 광해군인데 지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둘 다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연산군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이제 사약을 받고 돌아가신 분이고 광해군 같은 경우도 형제들의 갈등과 아버지의 그 질투 속에서 그래서 일단 가정 폭력에 좀 희생된 상태에서 임금이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질문이 뭐셨죠? 네. 폭군이냐, 왜 광해군.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의인이시고 예. 이제 기록상에서 보면 굉장히 폭군적인 이미지, 네네. 그 신하들한테 굉장히 폭군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왜 정말 폭군이었나요? 정말 폭군이었는지 이제. 물론 이제 연산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완벽하게 절대적인 왕권을 발휘했던 임금이 500년 동안 없어요. 그래서 연산군이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임금이 된 사람들은 신하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임금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했죠. 근데 연산군은 실제로 폭군의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 기록에도 나오는데 그 화가 나면은 환관을 이렇게 두들겨 팼다고 하는데 그 두들겨 팬 횟수가 기록에만 480 몇 회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연산군은 이렇게 이 욱하는 기질을 정말로 발휘를 많이 했던 임금이고 20살에 임금이 돼서 33살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혈기왕성할 때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길 때 그런 울분을 막 마음껏 표출하는 그런 임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폐위를 시켰으니까 이제 그 실록을 작성할 때도 사람들이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을 편집해서 이제 실록에 남겼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광해군도 사실은 폭군의 기질을 크게 많이 가지고 연산군처럼 그렇게 개인적으로 폭군의 기질을 많이 가지신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연산군은 이제 후기로 가면서 초반에 굉장히 자기가 추구하려고 했던 정치가 뜻대로 풀리지 않게 되면서 후기로 가면서 영모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무조건 그 국문을 했었어요. 이제 신하들을 광해군이 이제 영모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못 참는 그런 모습들을 발휘하게 되고 역시나 이제 연산군을 갈아치운 신하들이 이제 기록을 쓰게 되면서 연산군의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을 이제 부각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가장 제가 인조한테 되게 인조임금에 즉위하면서 제일 웃겼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연산군이 즉위를 했을 때 되게 광해군이 즉위를 했을 때 되게 풍년이 계속됐었다고 해요. 근데 그 선조실 그거는 뭐 풍년은 어떻게 뭐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조 방정이 일어나는데 임금이 이렇게 폭군인데 이렇게 계속 풍년이 되니 이것도 망국의 징조다. 뭐 이렇게 유언비어가 돌았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유언비어를 냈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인조가 즉위를 하고 나서는 계속 흉년이 이어지게 되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거는 약간 보면 언론 조정 같은 게 있게 되는데 그때도 있었군요.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지금의 우리가 정말 선조들의 어마어마한 DNA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이런 네티즌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유산을 선조들이 물려주셨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왕실에서 이렇게 신하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 안티 자기가 이제 싫어하는 세력이나 이런 거 할 때 악플이 되게 정말 지금 요즘 용어로 하다 보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좋은 위치에 발령을 받았다. 그러면 신상 털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때도 털었고 엄청나게 털어요. 저 사람이 뭐 첩이 있네, 뭐 술을 많이 마시네, 뭐 그런 것부터 자세한 거 다 하나까지 다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있고 또 과거 시험을 보다 보니까 우리 선조들은 정말 이 말빨과 이 그 글쓰기의 대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을 할 때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잘 기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폭군이었다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부각된 면이 좀 많은 것 같다. 예, 아무래도 이제 신하들의 손으로 폐위를 시킨 임금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정당성을 정당성. 부여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역사 공부를 하면서 신라 시대에는 뭐 선덕 여왕이니 이런 게 있었고 또 중국에서도 뭐 측천무후 뭐 이래서 이제 있었는데 네. 조선 시대에는 이제 여왕은 맞아요. 사실은 없죠. 물론 이제 유교를 중시하는 네. 나라니까요. 근데 만에 하나 가정을 해서 여왕이 있었다라고 네. 가정했을 때 여왕이 나올 만한 시기가 조선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왔다면 어떤 여왕이 나왔었을까요? 여왕은 나오지 못했었을 거예요. 조선이라는 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왕에 준하는 힘을 가졌던 여자들은 분명히 나왔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실세는 네. 있었다. 실세는 이제 성종 시대의 실세는 이제 인수대비라는 분이 이제 네. 거의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종의 아들이었던 이제 명종 시대 때 네. 문정왕후라는 분이 나와서 그분이 명종을 즉위시키고 나서 20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는데 명종의 재위 기간이 22년이에요. 그러니까 22년 중에 20년을 22년 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네, 했는데 네. 이제 20년을 거의 하고 그 본인은 이제 명종은 거의 진짜 본인이 정치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명종 시대 때 이제 그런 말 잘하고 공부 열심히 했던 선비들이 관직에 이제 거의 안 하고 은거에서 공부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네. 있었던 시대가 명종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정왕과 죽고 새 임금인 선조가 즉위하면서 대거 이제 조정에 진출하게 되면서 당쟁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쟁에 이제 동인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남명 조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명종 임금이 관직을 제수하니까 그 상소문을 올렸을 때 요새 임금님 대체 뭘 하십니까? 라는 이제 그거를 네. 그런 문구가 나와요. 돌직구를 그냥 돌직구를 네. 완전 던진 거죠. 이게 그 정도까지 돌직구를 던지니까 명종이 되게 화를 냈다고 해요. 근데 정말로 임금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이제 문정왕과 거의 다 했었던 여왕이나 다름없었던 여왕이나 다름없었대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세도 정치에 가게 되면은 네. 이제 영조의 이제 부인이었던 정순왕후라든지 이제 네, 그런 네. 분들이 여왕의 버금가게 이제 실력을 행사하게 되죠. 네. 세도 정치라고 하면 보통 그냥 임금이 이렇게 딱 끼고 뭐 좌청룡 우백호 하듯이 네. 그냥 이렇게 신하들을 좌지우지해서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좀 복잡한 어떤 역학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당쟁이라고 하는 것과 세도 정치가 연관이 될까요? 당쟁이 너무 치열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어진 게 세도 정치라고 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선 사대부들이 다 외척을 배척해야 된다, 외척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모든 사대부의 꿈은 우리 집안에서 왕비가 나오는 거죠. 외척이 되는 네. 거. 네. 내가 외척일 땐 나는 외척이고 싶지만 내가 못 될 때 이제 굉장히 비판을 네.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왕비가 되고 나면 왕비의 아버지는 영의정의 제수가 되고 그 많은 친척들이 이제 대거 관직에 진출을 하게 네, 되는데 네. 그런 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이제 거기에 또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세도 정치를 하게 되죠. 네. 예,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임금의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의학적으로 책 뒤편에 예, 예.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인종 같은 경우에는 31세 돌아가셨고요. 경종은 37세, 네. 성종은 38세, 네. 그리고 고종은 67세로 좀 약간 예. 굉장히 좀 길게 이렇게 사셨던데요. 그 혹자는 임금의 수명이 짧은 이유가 뭐 후궁이 많고 왕비가 많았었고 여자들이 네. 많아서 그래서 뭐 수명이 짧았다는 네. 이런 비하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 임금의 수명이 이렇게 짧은 이유라든가 아니면 시대가 원래 좀 못 살았기 때문에 다들 수명이 짧은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대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제 조선 임금 잔혹사를 쓰면서 굉장히 재미난 어떤 고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임금의 수명이 길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짧았던 사람들은 다 지나치게 효자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고종 같은 경우도 왕비를 선택하는 대신 자기 흥선대원군을 버렸을 때 이제 굉장히 장수를 하시게 되지 않았나 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문종 임금도 되게 30대에 돌아가셨는데 세종에 대해 굉장히 지극한 효자였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보통은 뭐 효도를 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거고 네. 그게 좋은 건데 세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게 보통의 백성들은 효도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네. 그 임금의 효도라는 거는 정치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효도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아. 후궁으로서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조금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뭐 할머니한테 효도를 한다고 했을 때 할머니한테 효도를 지키려면 할머니 일가 친척들을 다 잘 등용해줘야 되고 네, 네.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려면 어머니가 네, 네. 어머니 친척들이 무슨 짓을 해도 뭐 눈 감아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신하들이 상소문을 올려도 그것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도 네,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임금의 효도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 개인적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네.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죠. 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 현실하고 굉장히 매치가 많이 되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 쭉 설명 들을 때 제가 딱 내리박히는 단어가 DNA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물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무피디님이나 네. 박상기 MC님을 네. 그 기존의 왕하고 좀 매치를 시켜주신다면 혹시 어떤 왕하고 이상이나 이런 걸로 부담 많이 됩니다. 스타일로 좀 말씀 나누셨는데 네네. 무피디님은 약간 저는 중종임금? 오 다산다처. 그래서 중종임금. 중종임금은 저희가 이제 계속 존재감이 없다고 하지만 역대 그러니까 다른 네네. 너무 쟁쟁한 뭐 사건을 크게 일으키거나 뭐 그런 일이 없이 이제 쭉 어. 중종임금이 39년을 이제 다스리시는데 네. 역대 5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길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중종. 싶어서 네. 왠지 마음에 어떠세요? 드는. 마음에 네. 드네요? 뭔가 이렇게 너무 임팩트를 확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짧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쭉 이제 그렇죠. 네, 요즘에는 가늘고 긴 게 좋다. 네. 그럼 여기 박상기 저는 MC님.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담됩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뵈요. 네, 처음 뵙습니다. 어, 미인이세요. 네, 이제 막 고백이 갑자기- 나오는데요. 갑자기 달라지시네요. 그래서 저는 너무 열심히 공부를 또 질문하신 중에 지금 보시면 이 책이 지금 어디 좀 난리가 이게 완전 서울대 가시는 분들 참고서처럼 제 책을 이렇게 지금 읽고 감동을 오셨어요. 받으셨어요. 완전히. 네. 근데 막 필기도 엄청 많이 하시고 막 질문하신다고 맞아요. 그래서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였던 세종까지는 못 드리겠고요. 아, 네. 문종임금 아,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좋아하시네요, 문주. 아, 효도는 감사합니다.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효도는 적당히. 적당히.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었을 때 왕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 왕 개인의 이야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역사에서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 우리가 역사를 읽는 어떤 이유를 이제부터는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정도전이라든지 또 뭐 영린이라든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또 저자님도 감동을 막 연기해줘서 고마워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사극이나 드라마가 가지는 어떤 의미가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저 연기해줘서 고마운 거는 이제 그 시대나 이런 작품에 대해서 그 어떤 배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그래서 꽃미남. 네, 네. 그래서 현빈이 이제 영린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정조 시대에 대한 관심이 올라간다거나 네네.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좀 아쉬운 게 정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증에 충실했기 때문에 네네. 거의 이제 역사적 사건이 거의 다 나오는데 다른 이제 작품들 미니 시리즈로 나오는 작품들을 네네. 보면 임금님들이 너무 연애하느라고 바빠서 네. 이렇게 금방금방 뭐 지나가 중요 사건들도 뭐 없이 음. 그냥 쑥쑥 지나가 버리는데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소재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연애를 하시든 정치를 하시든 사실을 근거로 해서 실로 근거로 해도 네, 충분히 네. 지금처럼 재밌는 이야기가 많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 실록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조선임금 잔혹사를 쓰시면서도 실록은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또 보셔야 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실록을 보면서 어떤 재미를 혹시 느끼셨는지 어려움을 느끼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의외의 재미를 느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용어를 쓰나 막 이런 아, 얘기를 네. 이런 설전이 오가나 막 이럴 정도로 되게
지금 막 용어는 되게 옛날 용어지만 네네.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연산군 때 실록은 이제 사실 연산군 때는 되게 거의 막장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막장이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보는 이제 재미가 있죠. 신하들하고 설전을 하는 걸 보면 그때 막 치열하게 타타타타타 서로 이제 날카롭게 날선 말들을 주고받는데 당쟁이 치열할 때 그 대화들은 정말 그 서로를 공격하는 수준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사실은 임금과 신하가 말싸움을 이렇게 막 예.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목숨을 걸고 진짜 네. 하는 거니까. 예, 완전히 목숨 맞아요. 걸고 하는 목숨 건데 걸고. 예. 연산군 때도 되게 웃겼던 것 같아서 연산군을 이제 길들이려고 신하들이 우리 신하들이 하는 말은 좋은 약과 같고 원래 네. 좋은 약은 입에 쓴 거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산군이 거기서 그럼 네가 대신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이런 촌철살인의 이런 재미들을 찾아내는 게 연산군이 이게- 약간 센스가. 예. 네. 센스가 있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재미도 너무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자님이 이 실록이라든지 자료를 조사하시는 기간 그리고 네. 책을 쓰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한 꼬박 1년 정도 걸렸던 것 아. 같아요. 예. 생각보다 짧으신데 요즘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 네, 굉장히 긴 편에 아, 속하지 그런가 않나라는 봐요. 생각도 네, 네. 들고요. 예. 1년을 같이 이렇게 역사에 파묻혀서 네네. 사실 지내셨는데 그러면 이 역사 사실은 그 여성들이 저는 지금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요. 제가 역사를 좋아합니다만 어떤 그 여성분과 이렇게 장시간 역사에 대해서 논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역사에 관심을 좀 갖게 되셨는지. 저는 사실 저는 되게 백성 기질을 너무하게 가진 사람이지만 네. 그래서 그런지 되게 권력자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내가 권력자가 되는 길은 너무 요원하고 너무 멀고 대신 권력자 옆에 있는 권력자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권력자의 측근. 네. 근데 지금 권력자의 측근이 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현 시대에서. 근데 역사 속에는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권력자들,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있고 그분들을 조사하면서 그분들하고 친한 척하는 거는 훨씬 쉬운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지금 연산군하고 되게 친해요. 저는 뭐 세종대왕하고도 친하고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좋아서. 예. 그런 근데 부분이. 지금 또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여성, 남성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네네. 여성이 역사를 함으로써 좀 이득이 있다든지 뭐 그런 네. 것들이 있을까요? 엄청난 이득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하면 여성분들 좀 남자가- 집중하셔야 남자가 네. 보는 것 남자보다 여자가 역사를 공부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남자는 똑같이 역사를 공부해도 이거는 절대 못 얻을 거예요. 여자는 그죠? 역사를 공부하면 남자 보는 눈이 생깁니다. 좋아요 공이 없어서 못 내리시는 남자를 그래요? 보는 눈이 눈이 생긴다. 생긴다. 네. 근데 결혼한 사람은 어떡하죠? 결혼한 사람은 내 남자를 어떤 남자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할 건지, 기준이 네. 생깁니다. 네. 그래서 내조를 할 수 있는 네. 네, 비결이 그런 부분이 있다. 생기죠. 하고 예. 가네요. 답은 멀지 않았군요. 네. 사실은 네. 역사 속에. 예, 예. 남자랑 슬프시다고요? 그 조선 시대 정치에서 아킬레스건이라면 이제 제 이미지에서는 뭐 당쟁이다라고 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당쟁이 꼭 뭘 목적으로 그리고 왜 이렇게 전 시대 안 좋게 네. 이미지를 받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가 어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당쟁은 조선 정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선조 시대 때 딱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게 당쟁인데 처음에는 정말 좋은 의도였어요. 그래서 선조 임금은 되게 특혜를 받은 임금인 게 선조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중종의 그게 무슨 말이죠? 덕흥군의 네네. 아들로 태어났는데 문정왕후라는 어마어마한 분이 이제 명종의 어머니를 이제 네. 했을 때 명종이 자식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아들 하나. 근데 그 아들이 13살에 세상을 아. 떠나면서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이제 네, 돌아가신 네.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하셨던 인종임금도 아예 자식이 없이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직계 자손이 없었던 네.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 맥이 배가 끊어진 끊긴 거네요. 상태에서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할까 했을 때 이제 중종은 마찬가지로
왕비 3명, 후궁 9명, 네, 네. 네, 중종 임금도 20명의 자식을 남긴 임금이시라서 그분의 이제 아들들 중에 이제 찾다가 아들의 이제 손자, 중종의 손자였죠. 중종의 막내 아들의 막내 손자, 네. 중종의 9번째 아들의 셋째 아들이 아. 가장 권력과 관계가 먼 사람을 이제 네, 임금으로 세운 거예요. 네. 그리고 신하들이 이제 하나씩 가르쳤어요. 군주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임금이 됐으니까. 그래서 선조는 그렇게 임금의 직계가 아닌 반계에서 처음 임금이 돼서 선조 시대 때가 사실은 되게 초반에 이제 임진왜란을 막기 전까지 굉장히 좋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왜냐면 왕비도 이제 그러니까 대비가 없죠. 엄마가 왕비가 아니니까 네네. 그 세력들이 아예 없고 회방을 놓는 회방을 사람이 놓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뭐 권력을 장악할 그러니까 외척들이 아예 없고 네. 그리고 신하들이 세운 거기 때문에 뭐 선조를 세웠다고 공신이라고 나올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공신들의 횡포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선조는 공부를 초반에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대부들하고 함께 꾸려나가는 되게 좋은 정치의 시대가 네. 선조 시대 때 처음으로 이제 마련이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외척도 이런 거에 자유로운 임금이 조건이 처음으로 좋네요. 탄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인들이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설전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연산군 때 거의 완벽한 태평성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임금하고 이제 싸우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다른 일이 급박한 일이 생겼으면 네네. 그렇게 많은 설전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공동의 목표를 두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태평한 시대가 되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네. 그것도 이제 선조 때도 그랬던데 당쟁이 발달을 하면서 어떤 국난을 극복하는데 임진왜란 국난을 극복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이게 군주 한 사람의 무능이 나라를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선조가 임진왜란에 대하는 자세가 네. 너무나 이거는 기대 이하의 군주라고 할 수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되게 옳지 못한 신하들이 이제 당쟁에 이제 휩쓸리게 되면서 더 치열한 결과를 낳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당쟁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선조가 대처를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선조가 조장을 했던 부분도 있어서 조장을 했다. 네,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인이 왕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당쟁이 있으면은 이제 결정권은 이제 그래도 왕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용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잘 이용하면 좋은 임금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숙종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왕 중심으로 그걸 돌린 사람이고 선조는 그걸 이제 서로 부딪히게 이용을 하면서 본인이 왕권을 지키는데 이제 악용을 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심판 노릇을 한 건데 네. 숙종은 그걸 좀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나라를 좀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위주,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네, 권력을 강화하는데 네. 근데 선조는 그마저도 네, 그냥 왕위를 지키는데 네. 이제 그죠. 숙종이 참 운이 좋은 왕이네요. 여러모로. 숙종은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전까지 굉장히 숙종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는 되게 불안한 임금 생활을 이어갔었는데 이제 숙종이라는 이제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근 3대 만에 처음으로 숙종이 제대로 된 권력을 가진 임금이었어요. 이게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사극 보는 수준 네. 이랬는데 너무나 사실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잔혹사라든지 이런 가슴도 아프고 감동도 있고 앞으로 교훈도 많이 좀 느낀 것 같은데 저자님도 이거를 쓰시는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신 이후에 저자님이 경험하신 것 중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게 있다면 뭐가 좀 있으실까요? 네. 저 쓰면서 정말로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하면 저도 되게 편안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자도 되게 네. 많고 여자도 손만 뻗치면 막 궁녀들이 막 넘쳐나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렇게 편안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거를 점점 알아갈수록 좀 더 이제 가슴 아픈 부분들도 생기고 하면서 남자 보는 눈이 더 많이 높아졌고 남자 보는 눈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좀 더 성숙한 시선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람을 이해한다. 얼핏 잘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가령 저는 이렇게 왕들을 보면서 그냥 후궁 맞네,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네,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좀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말이 조금 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보통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근현대사로 들어가면은 그냥 딱 손을 놔버리는 사람이 있고 근현대사만 열심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저는 이제 후자였어요. 근현대사가 너무 이제 전 전자였죠. 이제 근현대사는 너무 재미가 없고 막 또 왕까지 딱 오면은 그래도 뭔가 정리된 것 같고 뭐 외우는 맛도 나는데 근현대사는 너무 정신이 없다 싶어서 아예 이제 약간 담을 쌓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이제 이거를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책을 쓰면서 자금의 그런 정치 이거에 관심을 조금 갖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닮아 있는 부분에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 저런 유형의 사람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더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옛날의 이야기들을 몰두했는데 지금 현실에 대한 마음이 더 생겨났다. 예. 역사는 정말 현재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책에 보면은 표가 굉장히 많이 사실은 나오는데요. 네. 사실은 이 표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작가 입장에서는 제 경험을 봐도 제가 책을 쓸 때도 표는 되도록 넣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어요. 근데 표를 활용하는 것이 조선시대 역사나 혹은 역사를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나요? 저는 이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역사책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 책을 읽으면 참고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분명히 여자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텐데 되게 그 사람 가계도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내가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독자들도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의 사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며느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는 그걸 알아야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저도 이제 표가 나오면은 그 페이지 확 넘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최대한 표를 이제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하실 수 있고 좀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게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 그 가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조선시대 그 족보를 막 줄줄 깨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가계도를 이해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그 사람이 이제 성향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아무래도 이제 가정사가 이제 나오잖아요. 배어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고 세종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되게 센 사람이었는데 본인 되게 온순한 그런 되게 온화한 성품을 가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강한 카리스마였다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가계도를 좀 읽어가면 왜냐하면 이제 그 가계도가 이 한 사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왕, 그 다다음왕까지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가정사를 이루었지만 그 다다음 때 가면 그 사람의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고 이런 업적을 쌓았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좀 이제 연결해서 보시라고 그런 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 한 명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왕의 아버지는 어땠고 아버지가 어땠으니까 아들이 이렇다라는 점점 이런 연관관계를 보는 게 이해를 더 맞아요. 예전에 태정, 태세 문단에서 이렇게 외웠던 시대인데 작가님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관성을 가지니까 잘 외워진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식이 많으면 이런 아들 저런 아들이 있겠구나. 이 왕도 정말 이런 아들도 있었고 저런 아들도 있었구나. 아들이 많으면 아들마다 너무 성격이 다 달라서 걱정. 아니면 아들이 너무 안 태어나서 걱정. 뭐 이렇게 두 가지 고민을 안고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식을 만약에 낳는다면 그러면 어떤 왕 같은 그런 자녀를 낳으면 좋을까요? 저는 정조 같은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정조요? 뭐 이유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이유를 저는 정조 임금을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그 정조 임금이 태어나게 된 과정을 이제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했는데 정조 임금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세자랑 해경궁 홍씨의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이 일찍 죽고 이제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은 15살인 둘이 동갑 사도세자랑 해경궁 홍씨랑 둘이 동갑이었는데 15살에 처제를 낳고
그 아이를 영조가 일찍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손에 대한 집착이 되게 심해서 인류 교육을 시키겠다고 일찍 데려갔는데 그 아들이 일찍 죽었죠. 그러고 나서 사도세자가 잠을 자다가 용 꿈을 꿔요. 되게 용이 이렇게 자기한테 들어오는. 그럴 때 아 이건 태몽이다라고 사도세자가 생각을 하고 자기 부인한테 말을 해주고 둘이서 한 석 달 동안 몸가짐을 한 다음에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고 가져요. 그렇게 네. 정조가 그렇게 하고 그 해경 그리고 열 달 동안 그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 첫 아들이 죽게 되거든요. 3살짜리. 네. 근데 이 해경공 씨가 이 아들은 하늘이 점지한 아들이라는 그 신념으로 그 몸 상태를 지켜요. 이 아들을 낳겠다는 그 일념으로 너무 극한의 슬픔 속에서도. 네. 그리고 태어날 때 사도세자가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 태어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용이 들어오는 꿈을 꿔요. 그래서 그 용을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잘 걸어놓고. 그래서 이 아들은 하늘이 주신 왕이고 하늘이 주신 아들이고 반드시 얘는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낳고 길렀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서 그 정조의 그 정신력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의 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부모의 강력한 믿음과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아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네요, 다시 진짜. 한번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사손세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네. 책에서도 왕이 되지 못한 네. 남자로 세자분들이 네. 세 분 나오시잖아요. 네, 뭐 네. 소현세자라든지 이렇게 네. 나오시는데 이제 세자분들 중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자면 사도세자라든지 소현세자라든지 네. 근데 그 세자들은 정말 세자의 위치가 정말 뭐 다 차기 임금 후보인 차기 대권 주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그 세자의 자리가 훨씬 그 살얼음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여러 차례 하면서 느꼈던 느끼게 된 게 있어서 제 책에 나중에 넣기도 했는데 세자 생활이 긴 사람일수록 빨리 임금 재위 기간이 너무나 짧은 거예요. 문종이 거의 29년을 했는데 재위 기간이 2년 3개월이에요. 29년 29년을 세자로 있었는데 어. 이제 재위는 2년 3개월. 그리고 인종도 되게 거의 30년 가까이 했는데 재위는 9개월. 뭐 이런 9개월. 식으로 이제 세자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되게 재위에서는 너무나 짧게밖에 못 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정작 또 세자를 안 겪으신 분들은 되게 길게 하시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세자 시절이 2달이었어요. 네. 근데 33년 재위를 하셨죠. 그래서 영조 임금도 거의 한 2년 정도 왕세제로 있었는데 51년을 하셨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그게 보면 원인이 신기한데요. 네. 그러니까 원인이 세자의 있을까? 스트레스라는 게 그래서 정말로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면은 성인이 돼서 감당할 수 있는 나이에 겪어야 될 그 스트레스였다면 세자는 정말 어린 나이부터 너무 극심한 똑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이제 휘말려 있고 그리고 신하들의 눈치도 봐야 되는 거 플러스 아버지 눈치도 봐야 되죠. 그래서 왕은 자식 눈치를 보지 않지만 이제 세자는 이제 아버지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데 여기 나온 제가 왕이 되지 못한 남자의 인조의 아들이었던 서현세자랑 이제 영조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넣었는데 이 두 사람은 명백히 아버지 때문에 죽은 사람이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효명세자는 순조의 아들인데 순조가 정말 이 아들한테 본인이 이제 세도 정치에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이 아들한테 정말 모든 희망을 걸고 정말 대리청정을 시켰어요. 정말 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근데 정말 이 아버지가 이렇게 그런 세도 정치에 시달리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아들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찍 죽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이제 거의 19세기에 이제 되신 분이라서 그런데 이제 혁명세자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는 다 아버지들하고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이. 그런 부분에서 차기 한 발짝만 더 가면 임금이 될 수 있었던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네요. 네. 네, 그 아까 폭군 연산군인데요. 연산군이 그냥 폭정을 취하고 뭐 이렇게 여자도 함부로 취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연산군이 왕비한테 가정 쪽으로 과연 그렇게 어땠는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연산군은 여자를 좋아했다기보다 연산군은 아름다운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자체를 좋아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모여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이런 거를 이제 좋아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자를 막 지나치게 색을 밝혔다기보다는 예술을 너무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네. 공연을 좋아하고 그래서 연산군의 가장 이제 훌륭했던 업적이라고 네. 본다면 그 공신들이 이제 많은 토지랑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거는 어떤 왕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제 네. 그것만 건드리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연산군은 조선 왕조 중에서 그걸 몰수했던 유일한 임금이에요. 아, 그걸 과감히 네. 그 토지나 재산을 몰수했던. 근데 그거를 이제 백성들한테 나눠준 게 아니라 본인의 네. 취미 생활에 이제 다 탕진을 하게 되죠. 아, 이제 저런. 그게 네. 그게 이제 공연을 한다거나 이제 많은 여자들을 미녀들을 발탁해와서 그들을 네. 이제 숙식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음. 부분에 이제 그걸 쓰고 옷도 연산군 때 돼서 너네 그러니까 황간이나 이제 궁녀들 옷이 너무 네. 별로라고 제대로 입으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옷도 사람들이 좀 아, 제대로 입게 되고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그러니까 정치 본업은 정치죠. 네. 타고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보다 다른 이제 부업에 너무나 이제 아, 심취하신 네.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음. 그거는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왕이 그렇죠. 되었고 왕으로 태어났으면 정치를 본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되게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아니었으면 오히려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냥 싶습니다. 예술가였다면 예술가. 그 연산군이라는. 그래서 네. 그렇게 종친으로 이제 왕실 예술가였다면 이렇게 돈 많은 예술가가 할 수 있는 네네.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냥 가난한 예술가가 아닌 돈 많은 예술가였다면 많은 네네. 업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그 방금 왕의 숙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내가 뭐 예술을 좋아하든 뭘 좋아하든 근데 본업은 정치다. 그러니까 사실 왕의 본업이 뭐지 생각해 본 적이 저는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본업이 정치인 인생으로 태어났다. 네. 이렇게 왕을 바라본다면 네. 좀 불쌍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누리는 것도 많으니까 네. 네. 음.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분명히 이게 받는 만큼 본인이 누리는 만큼 해야 되는 네네. 위치가 있는 거고 거기서 왕은 분명히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것이 본업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세자 얘기도 여쭤봤고 한데 쭉 이제 말씀 듣다 보면 정말 이분은 왕이 안 됐었으면 뭐가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그런 분들은 종종 많았어요. 아, 종종 가장- 너무 많아요. 근데 가장 한 분이라도- 사실 그거는 바뀔 수 없는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 태정태세 문화세 26분의 임금이 된 거는 너무나 암흑기도 있고 너무 힘든 시기도 있지만 그분들이 왕이 되는 것은 변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네. 내려온다면 근데 왕을 바꾸는 과거는 너무나 힘들지만 다른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나 이 사람이 한 건 너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인조죠. 인조요. 네. 네. 네, 저도 광해군의 아버지 인조. 아니죠. 강해군 아, 광해군의 네, 광해군의 그 조카. 동생. 소현세자의 네, 아버지인 가게도가 어려워요. 공중잔혹사라는 드라마에서도 정말 얄밉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설명 좀 해주신다면 물론 다 인조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수가 없는 음. 그런 임금인데 이제 아들을 정말 죽이고 며느리한테 사약을 내리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했던 임금인데 인조는 이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을 해서 임금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조는 본인이 되게 이제 그런 반정을 할 때 본인이 앞장을 서서 네.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약간의 이제 정당성을 부여준다면 그래서 이게 가계도가 되게 얽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광해군이 이제 세자가 되기 전에 신성군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력한 그런 세자 후보였어요. 근데 신성군이 일찍 죽었고 이제 임진왜란 중에 일찍 죽었고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이제 무난히 이제 세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광해군 신성군을 낳은 사람이 인빈 김씨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보시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광해군의 엄마였던 공빈 김씨가 선조의 첫사랑으로 그러니까 선조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을 연달아 낳았던 사람이라면 이 여자가 이제 광해군을 낳고 죽고 나서 선조의 사랑을 한 몸에 독차지했던 사람이 인빈 김씨예요. 그래서 선조는 25명의 자식을 낳는데 선조는 약간은 순정파예요. 그래서 7명의 부인한테서 25명을 낳았으니까 평균적으로 너무 방탕한 임금은 아니에요. 정말 여자 문제에 있어서. 네. 근데 네. 인빈 김씨한테서 무려 9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편중. 거의 이제 10년 동안 이 여자만 거의 사랑했다고 볼 수 순정파 맞네요. 네. 있는데 이 여자가 아들을 4명을 낳았어요. 근데 두 아들은 일찍 죽고 이제 두 아들은 이제 늦게까지 살았는데 그 인조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셋째 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형이 일찍 죽었으니까 장남 아닌 장남 역할을 했겠죠. 근데 이
이 이제 이렇게 죽으니까 이게 조선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이제 셋째 아들인 정원군이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네. 첫째 아들은 이 첫 번째 형한테 양자로 보내고 이제 대통을 잇게 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은 이 두 번째 형한테 보내고 셋째 아들은 이제 자기가 했었는데 이 광해군이 신성군하고 이제 처음에는 나중엔 영창대군하고 대립각을 세우지만 초반에 이제 신성군하고 네. 이제 세자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이 신성군의 집터가 여기서 왕이 나올 자리다라는 네. 그런 이제 예언이 돌면서 광해군이 이제 이런 인조의 그 집안을 이제 거의 몰락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뺏고 유배를 보내고 이런 짓을 하게 되면서 인조가 내가 어떤 나라에 대한 이 광해군이 너무 정치를 잘못해서 내가 이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이제 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제 어떤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취약했었고 그래서 인조 시기에 당쟁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인조가 혼자 이제 명분이 없다 보니까 반정을 할 때 서인 세력하고 이제 손을 잡아요. 그래서 인조가 왕이 되고 나서 두 가지 이제 조건을 걸죠. 살림을 중요한다. 이제 살림을 중용한다. 근데 살림을 중용한다는 게 아니라 서인을 중용한다라는 거였고 네, 국호물실이라는 게 있는데 왕비는 무조건 서인 집안에서 낸다. 이때 이제 계약을 딱 하고 이제 임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아들한테도 자유롭고 떳떳하지가 못했고 인조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빚을 지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전쟁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백성들한테도 너무나 큰 고통을 안긴 임금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청나라랑 외교를 잘한 자기 아들을 질투해서 그 아들이 이제 왔을 때 무려 8년 동안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 인질 생활을 8년 동안 무사하게 하고 돌아온 세자가 국내에 도착 꿈에 그리던 고국 땅을 밟은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1년 후에 자기 며느리한테 사약을 내리고 자기 손자들은 다 유배를 보내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가정사도 너무나 못 그리고 정치도 너무나 못하고 정말 국민을 너무 힘들게 한 임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정말로 저는 한자는 사실은 잘 많이 안 쓰지만 수신제가 칠곡평천하라고 하는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왕이 스스로를 이렇게 돌보고 가정을 다스려야 정말로 나라가 평안해진다라는 말이 보여지는데 오늘 흥미진진하게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MC분들께서 오늘 조선 임금 잔혹사 어떻게 보셨는지. 좀 아까 설명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역대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서 왕조들의 어떤 비교를 했달까요? 각 장점과 단점, 그 배경과 설명이 굉장히 요약적으로. 그러니까 좀 깊이 돼서 좀 이렇게 식상할 것 같았는데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책이 좋다는 말씀이죠. 예, 그죠. 이게 네, 책이 좋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이제 제가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남자의 중심.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저 남자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의 접근 방식이 의외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재밌게 막 넘어갔던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아까 또 이 책이 여자로서 한 장점이 남자를 알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근데 아니 정말로 역사를 읽으면은 저희가 언제 이렇게 상위 0.1%의 남자들을 비교하면서 체크하면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왕비들은 이렇게 많이 기록도 없어요. 근데 왕은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정말 잘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왕의 그 잔혹사를 얘기를 하시면서 힘든 점들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보고 굉장히 힘드셨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정말 가까워진 듯한 느낌, 왕하고 좀 가까워졌다는 느낌도 들었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그 PT 한 장이 빠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책 속에서 한 문장을 꺼내 드리려고 준비한 것인데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잘 나오네요. 그 제가 이 구절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프롤로그에 있던 문장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 옛날 사관의 붓에 의해 기록된 임금의 모습과 오늘날 작가의 손에 의해 각색된 임금의 모습은 분명 달랐다. 나는 방대한 분량의 조선왕조실록 안에서 역사의 화석처럼 묻혀 있거나 억지로 온갖 로맨스의 주인공이 되느라 고단한 사극 속 임금이 아닌 조선의 임금으로 한 시대를 살아냈던 왕들의 진짜 얼굴이 보고 싶었다. 이렇게 박수 쳐야 되겠다. 사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공부나 어떤 성적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남자의 이야기, 또 그 남자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오늘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자님께서 네. 지금 마무리 하실 것 같아요. 저자님 말씀 듣고 그죠? 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우리 방청객분들 중에서 또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방청객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Q&A를 받아서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들고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현실적인 질문에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친한 친구 박사한 친구인데 영어로 그 폴리거미 모노거미 해가지고 폴리거미는 일부 다처제고 모노거미는 일부 일처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문제도 있고 아마존이라는 말이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이제 여자 족장이라는 말이 있어서 거꾸로 일처 다부제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조선왕조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식도 많이 낳았고 그런 문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조금 조혼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조혼하는 사람 다른 나라는 있지만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것이 만약에 지금이라면 일부 다처제가 좋을까 아니면 일부 일처제가 좋을까 조언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에 비춰보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건가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성경책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언어가 번역되고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게 활성화가 되었거든요. 성경책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캑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 1600, 1700년대. 그럼 만약에 한국이 이런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조선왕조 실록을 조금 세상에 알리려면은 우리나라 문화를 좀 알리려면은 어떠한 것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영어 같은 언어는 일단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번역을 해야 되니까 전 세계적인 사람이 그 성경이라는 그 전 세계적인 어떤 베스트셀러를 이해했을 때는 영어가 번역이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우리 한국을 앞으로 더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좀 더 알리는 첫 번째 질문은 좀 지금 대답하시기 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질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알리는 거는 저희 드라마가 되게 많이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 한국사를 되게 공부하기 시작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병행이 잘 된다면 이제 양질의 그런 외국인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책과 이제 그런 것들이 병행이 된다면
분명히 되게 대중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임무는 누구로 했느냐를지도 모르지만 네. 지금 당연히 여기서도 저 어린 친구들은 현빈으로 역사 입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중요하지만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이제 정말 좋은 책이 나오면 더 좋겠고 첫 번째 질문해 주신 1처 다부제랑 1부 1처제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책이 기존 조선 야사와 다른 건 무엇일까요?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자님이 독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고 한희경 선생님께서 네,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최대한 야사를 안 쓰려고 했어요. 이 책을 쓰면서 이 제목도 그렇고 이제 네, 그래서 네. 너무 이제 야사 위주로 된 책이 많기도 하거니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사실을 기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최대한의 재미를, 최대한의 이제 이해를 많이 뽑아내려고 했고요. 이 책을 읽으실 때 제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요? 네. 이제 기존에 알던 사극 스토리하고 네. 막 연결시키면서 읽었는데 굉장히 야사하고 다르게 정통적인 얘기도 있으셨고 역사적으로 제가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그걸 알므로 해서 지금 현대사하고 매치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사실은 많이 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네. 책을 읽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중점을 뒀던 거는 네. 읽다가 중간에 끊기지 않는 거였어요. 네. 다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이게 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책갈피를 꽂아두고 이제 갈 수는 있어도 이게 재미가 없어서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럼 너무 지루하게 늘어지거나 하지 않는도록 그리고 실제로 좀 많이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마지막 연표에는 실제 왕의 연대기 옆에 이 왕의 시대를 다뤘던 드라마 영화들까지 네, 다 네.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이거를 이제 이 티저가 한 번 더 이제 되새김질 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한 장까지 재밌게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썼습니다. 네. 예. 네. 질문 그 애비의 신랑 김종환입니다. 얘기실랑 저자님 말대로 역사를 통해서 애비 다양한 관점을 얻게 됐는데 네네. 저가 역사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역사책을 많이 읽게 됐는데 그 아무래도 왕이다 보면은 그 장모님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조건을 더 따지잖아요. 왜냐면 있는 사람이 더 따진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책 속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장모님과 나쁜 장모님 한 분씩을 뽑아 주신다면 네. 근데 조만간 예비신랑으로서 결혼하실 예정이세요. 약혼식까지 하시고.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왕의 장모는 왕은 사실 장모님보다는 장인어른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관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 왕비가 사사로이 친정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준다면 좋은 아이였을 테고요. 그래서 왕은 장모님, 그러니까 처월드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왕은. 대신 이제 왕비가 겪어야 될 시월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네. 그래서 그것은요 역사 속에서 백성들의 사례를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처월드의 이야기는. 네. 네. 마이크를 넘기셨나요? 여기 이렇게 하면 되나? 예, 좀 강연 지금 잘 듣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드라마나 그 영화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니까 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책을 읽는 것보다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혹시 우리가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드라마나 그 배경의 주인공이 되진 않았지만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 왕은 정말 좀 드라마나 영화를 좀 어떻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왕이 혹시 시나리오 쓰시면서 한번 쓰신지 굉장히 이건 한번 다뤄줘야겠다. 이 왕은 꼭 다뤄줘야겠다라는 게 있으면 너무나 많은 왕들이 정말 이제 많이 다뤄지는 왕들이 이제 따로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태종이나 뭐 세종이나 뭐 정조는 정말 많이 다뤄진 임금인데요. 그렇죠. 그럼 또 따로 이제 다뤄질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건 저는 좀 뒤쪽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순조나 효명세자나 이때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장 이제 불꽃을 불태웠던 조선 왕실의 그런 정통성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순조랑
효명세자랑 효명세자랑 그 헌종, 그 가장 미남 임금이었다는 이제 역시 그때 이야기. 꽃미남이네. 왜냐면 그때를 너무나 재밌게 다뤄준 작품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근대로 넘어가는 거를 힘들어하지 않고 네. 좀 볼 수 있지 맞는 않을까 말씀. 싶어요. 작가님이 또 어떻게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질문하겠습니다. 아, 강의는 잘 들었고요. 예. 그래서 그 얼만큼 역사에 대해서 이제 잘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조선 왕조 시대에 그 남녀 평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첫째 뭐냐면 조선 중기 말까지는 뭐 남녀가 거의 평등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또 TV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남녀 관계 뭐 또 구한말 시대에 뭐 남존여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조선 왕조를 지킬 때 그 남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신분에 대한 지위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네, 조선이 처음에는 이제 남녀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불평등한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성계도 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 둘 다 정부인이었죠. 이제 시골에 있는 향처랑 경처 모두 정부인이고 둘 다 이제 아들도 다 정비의 소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태종 이방원이 이제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자기 이복 동생을 제거하면서 하는 말이 첩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계모를 첩으로 확 만들어 버리면서 이제 그 첩의 아들인 서자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이제 그 말을 이제 처음 해서 그 처첩 관계라는 게 이제 확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남녀 평등이 조금 무너지게 된 거는 성종 시대였어요. 그 본인이 이제 어머니 자기를 독수 공방을 하면서 자기를 키운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사랑이 지극해서 성종이 그때까지는 여자가 몇 번 재혼을 하든 그게 상관이 없었고 그 재혼한 사람의 자식도 얼마든지 벼슬길에 나갈 수 있었는데 성종 때 이제 그걸 본인이 발의를 해서 이제 제안을 하죠. 이제 통과를 시키는데 재혼한 여성의 벼슬길을 맡게 되고 이제 그런 재혼도 이제 횟수도 좀 맡게 되고 그래서 그 주장한 게 누가 재혼을 못하게 했는가? 그 여자가 자식을 생각한다면 재혼을 하겠는가? 이렇게 성종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남성 우월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왕 자체가 갖게 된 거는 성종 때.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장가를 간다라는 개념으로 결혼을 했다면 이제 시집 오는 걸로 개념이 바뀌게 된 거는 이제 선조 때. 네, 그때 이제 왕실이 모범이 돼서 그 19살짜리 신부가 올 때 이제 그때 이제 모든 과정을 이제 굉장히 이제 무슨 드라마 중계하듯이 이제 왕실에서 할 때 다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왕비가 시집을 오는 약간 비난한 집안의 이제 왕비를 뽑아서 왕실로 시집을 오는 그 과정을 이제 하면서 그렇게 차례대로 이제 만들어 갑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신 분의 생각도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남존여비 사상이 어디서 시작됐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논어책을 자주 보는데 논어책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없거든요. 그래 어디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남존여비 사상이 이렇게 짙게 유교하면 남존여비 뭐 남존 중심의 사회, 뭐 가부장 사회 이렇게 이야기 됐는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책에서도 이렇게 성종 그때부터 우리가 뭐 좀 생각이 바뀌었다. 남존여비 그러니까 사상이 차별이라는 게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법전에 이제 차별이 등장하게 되는 게 이제 그때. 사실 왕들의 그런 계기들이 현대에 태어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네, 또. 네, 말씀 정말 잘 듣고 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딱딱하지 않아서 정말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롭게 조명을 받아야 되는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요즘에 여러 번 이렇게 재조명되는 임금들이 있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새롭게 정말 이런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그 생각이 되어지는 임금이 있다라면 어떤 분이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시고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요것과 연관돼서 또 이렇게 책을 준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정말로 이제 자주 조명되는 임금이라고 하면 지금 정조가 있는데요. 저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임금이 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영조를 다루지는 않았는데 영조가 이제 영조를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가고 사도세자로 이제 하나에 묶어서 생각을 하는데 영조가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이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분명히 앞에서부터 계속 누적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조의 젊은 시절이나 왕자 시절 때부터를 쭉 다뤄준 그분 되게 오래 하셨지만 이제 그런 게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 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제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 썼잖아요.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그 왕의 파트너나 그 정적들, 그 라이벌들에 대한 그 신하들의 이야기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역시 남자 이야기로 그런 권력의 이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네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기 아까 뭐 다산 뭐 자처 다산하기. 해가지고 네. 이제 하는데 요새는 사실은 이제 본처 네. 한 분 모시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왕과 왕비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바뀌어가지고 네. 왕비가 왕처럼 된 사회에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이제 그 궁녀분들께서 왕이 한 번만 안아주셔도 네. 굉장히 감지덕지하시고 행복하게 사셨는데 요새 여성분들은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시대를 비춰봤을 때 요새 현대 여성한테 던지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무피디님하고 이제 댓글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궁녀가 왕이 한번 뒤에서 뭐 백허그 한 번만 해줘도 행복했다고 하는데 궁녀가 왕의 승언을 입을 경쟁률이 기본 300~400대 1이잖아요. 네. 그녀들이 승언을 입은 궁녀는 궁극의 작업 기술을 가진 여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음식 솜씨가 될 수 있었겠고 엄청 노력이죠. 그래서 왕의 눈에 자주 띄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녀들의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지금 여자들도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밀당의 기술을 궁녀들한테서 배워야 되는 건가요? 그 궁녀들이 이제 최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내가 어떤 멋진 여성이 되겠다가 아니라 목표가 딱 하나의 목표를 이제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궁녀라고 해도 되게 치열한 경쟁 관계, 지금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을 해서 살고 계셨던 분들이 아닌가 싶고. 그런 면에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자의 얘기도 좋지만 네네. 남자에게 이제 경쟁을 뚫고 이제 그 성공을 한 여성의 그 뭐 이제 왕비의 얘기를 한번 이렇게 다뤄보시는 것도 참 우리 현대 여성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PD로서는 처음 맡아서 진행을 했던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두서없고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오늘 조민기 저자님 함께 해주셔서 좋은 방송이 된 것 같고요. 우리 북포럼은 어른들의 지식 놀이터라고 하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북포럼으로 이렇게 치시면 페이스북 그룹이 있고요. 네,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북포럼 페이지가 있고 북포럼 저자와의 만남 페이지가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책에 대한 이야기, 저자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칼럼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또 지난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실려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승훈 지식 테이너 김승은 선생님이 그 문자 통역으로 수고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약간 안쓰러웠던 게 오늘은 다른 방송에 비해서 역사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수고해 주셔서 네, 오늘 너무 감사한데 박수 한번. 네. 네, 그리고 매주 그 농인들을 위한 이런 이제 문자 통역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노선영 선생님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계속해서 그 작가가 되는 꿈, 책을 만나는 꿈, 그리고 새롭게 알아가는 이런 꿈들을 이 북포럼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또 문자 통역도 해주시고 함께 만나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포럼 후원해 주시는, 협찬을 해주시는, 그래서 책 표지 케이크를 이제 매주 만들고 있는데 보네리땅 베이커리에서 네, 함께 해주시고 있고요. 네, 그리고 뒤에 그 더치커피 있던 거 혹시 네, 보셨나요? 국제공인 커피 건변사 네, 의 품질 관리가 이루어진 니트커피 네, 협찬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이 역사 스페셜로 함께 했던 시간 짧지만 또 굵은 또 길지만 아주 알찬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끝으로 저자님 소감을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자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국사 시간이나 역사 시간을 겪었지만 이 장시간 동안 이렇게 조시는 분이 없이 너무 열심히 네. 들어주신 방청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역사 얘기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좋은 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